안녕하세요. 홍채연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율곡이의 타고난 성품과 인성에 대한 것입니다. 근래 들어 5년 전쯤부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성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은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불과 50년 전쯤만 해도 꿈도 꾸지 못했던 눈부신 도시들이 세워지고 굶주렸던 사람들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관계에 대한 고찰, 그리고 인간 자신에 대한 성찰은 그 속도에 발맞추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인간 자신에 대한 성찰이 빠진 오로지 경제적인 성장만 이루었던 우리나라의 발전은 인성 문제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공동체의 와해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우리나라의 모 지역에서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학생 스스로가 목숨을 끊은 사건이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끔찍한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친구들이었던, 같은 반 친구들이었던 그들은 왜 그렇게 그 학생을 때려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그 학생을 괴롭혀야만 했을까요? 왜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야만 했을까요? 이러한 집단 따돌림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사이버 폭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타인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 형태도 다양한데요. 문자로 상대방을 험담할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비하하는 글이나 이미지, 동영상 혹은 개인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 단체 채팅방에 계속 초대하거나 초대 후 집단적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쓸 수 있는 악플, 이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의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나아가 사이버 폭력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연과 같이 죽음까지 생각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이버 폭력, 학교 폭력,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의 본성은 원래부터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는 그렇지 않았으나 자라면서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서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걸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성품과 인성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품에 대한 한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품 성자에 물건 품자를 써서 성품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다른 하나는 성품 성자에 품부받다, 부여받다 품자를 쓰는 성품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의 두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두 한자어 모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본성을 의미합니다. 반면 인성이라는 것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인성에 대한 뜻을 살펴보면요. 자신만의 생활 스타일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독특한 심리 및 행동 양식으로 후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매 순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인성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만 좋은 인성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착한 성품의 영향을 받아 착한 인성이 형성될 수도 있고, 착한 성품은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나중에 행하는 나쁜 일들로 인해서 인성이 나쁘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품이 착하게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옳은 일들, 정당한 일들을 하게 되면 좋은 인성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만 좋은 인성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례를 오늘
강의하게 될 율곡이이의 생애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율곡이이의 학문적 천재성은 사람들에게 많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문적인 것 말고 그의 성품과 인성은 어떠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이이가 5살 때의 일입니다. 율곡이이 어머니였던 신사임당은 매우 큰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어린 율곡이이는 사당이라는 곳에 들어가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어서 나으시길 기도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들도 어머니가 아프면 그것을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나 SNS에서는 어머니가 울면 아이가 따라 우는 재밌는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런데 율곡의 행동이 유난히 독특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가 사당이라는 공간 앞에 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당이라는 곳은 제사 지낼 사자에 집 당자로 제사를 지내는 집입니다. 조선시대 당시에는 돌아가신 조상님 대신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신주라는 것을 두고 그것이 조상과 후손의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상의 신주를 마치 조상 신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사당이라는 공간에 신주를 모셔놓고 부모님께 이것저것 말씀드리듯이 사당에도 이것저것 말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율곡이 한 행동이 대단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5살 때 이미 이러한 사당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병환을 큰 우환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그의 효성은 전해지고 전해져 시에 담기기도 합니다. 이 시를 함께 읽어보면서 율곡이이의 당시를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진학자 나신 고을 동해 바닷가 전하는 말 얘가 바로 길러내신 곳. 그 어머니였기에 그 아들을 낳을 수 있었으니 그분 계심이 얼마나 다행인고. 저 대숲에 선 저녁마다 이호하고 글 읽으시고 사당 앞에 선 새벽마다 바짝 엎드려 병이 낫도록 기도하셨네. 책상과 전각 위엔 요결, 초고가 남아있으니 획마다 맑은 정신 배어들어 있네. 이 시는 17세기 조선의 학자인 사면 김창흡이 율곡이이의 외가인 오죽헌에 가서 쓴 시입니다. 저는 이 구절 중에서도 몇몇 가지 흥미로운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였기에 그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는 이 구절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율곡이이만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인 심사임당까지 그 빼어남을 칭송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아래에 있는 구절, 저 대숲에 선 저녁마다 이호하고 글 읽으시고 사당 앞에 선 새벽마다 바짝 엎드려 병이 낫도록 기도하셨네. 이 두 구절도 저는 눈이 가는 구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곡이이가 어렸을 때부터 강릉에서 생활하던 모습과 앞서 살펴본 사당에 얽힌 이야기를 상상하게 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율곡이이는 그의 어머니를 사랑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깊었습니다. 이 또한 그가 5살 때의 일화인데요. 누군가가 물을 건너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던 사람들은 그걸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손뼉을 치면서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때 5살의 어린 율곡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서 그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물이 깊지 않았기에 그 사람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서 다시 잘 건너온 후에야 율곡이는 마음을 놓고 발걸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5살의 어린 율곡은 몸집이 작아 그를 직접적으로 도울 순 없었지만 진심으로 그를 걱정했던 것입니다. 송시열은 율곡이 이렇게 어머니를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타고난 천성이라고 말하며 그를 칭송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관련된 일화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9살 때의 일인데요. 율곡이는 장공예전을 읽다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9세대가 한 집에 산다는 것은 혹 쉽지 않은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형제 사이는 떨어져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서 형제 동거, 사친도라는 걸 그렸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옛 선생님들의 충과 효에 대한 서적을 선별하여 읽기도 했다고 합니다. 율곡 이이가 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공해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장공의 집안은 구대가 한 집에서 살아서 북제와 수, 당의 사람들이 그의 집에 정문을 세워 표창을 하였다. 당나라 인덕 연간에 고종이 태산의 봉선을 마치고 그의 집에 들렀다. 장공해를 불러서 친척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을 묻자 장공해는 대답 대신 붓과 종이를 청하여 참을 인자를 백자를 써서 올렸다. 그 뜻은 생각건대 종족이 화목하지 못한 까닭은 존경받는 어른이 의복이나 음식을 고르게 분배하지 못하거나 학렬이 낮고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서로 책망하고 비난하게 되어 마침내 다투게 된다. 진실로 능히 서로 더불어 참는다면 집안이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다. 장공해라는 인물은 백인전설을 지어서 가족 간의 화목을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장공해전의 내용은 이 장공해의 말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욕구나 성질을 참으면 9세대, 약 100년 이상을 가족이 유지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작 9살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파악하고 형제들이 다 같이 살기를 소망했던 율곡이인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화는 그가 어렸을 때의 일이지만 현대 우리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곡이인은 7살 때 진복창전이라는 짧은 평전을 썼습니다. 평전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비평을 더한 전기입니다. 다시 말해 진복창전이란 진복창이라는 인물에 대해 율곡이 비판하기 위해 쓴 전기 형태의 글입니다. 주인공인 진복창은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율곡이 살았던 한양 수진방 본가의 이웃에 살았던 권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깐 권신이라는 단어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당시에 권세를 잡고 있었던 신하를 의미합니다. 진복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복창은 조선 중종의 문과에 장원급제를 할 정도로 아주 명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명석함은 옳은 방향으로 쓰이지 못했는데요. 그는 벼슬에 오른 뒤 사원부 장령직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진급하지 못하는 좌절을 겪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한이 많이 쌓였었나 봅니다. 다시 권세를 잡은 그는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일사사후 이후에 간신이 되어 많은 학자들을 추방시켰습니다. 당시 뛰어난 살인들을 몰아내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사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화는 조선시대의 조신 및 선비들이 반대파에게 몰려 화를 입은 사건입니다. 조선 개국 이래 역대 임금들이 문치, 즉 글로 다스리는 데 힘을 쓰고 유학을 장려했기 때문에 우수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비사회, 즉 유림들은 활기에 차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세조 때부터 성종 때에 이르기까지 그들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 등으로 인해 파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현재에는 네 파로 구별하여서 훈구파, 절의파, 살인파, 청담파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온 을사사화는 훈구파와 살인파와 관련이 깊은데요. 이 훈구파와 살인파 사이에서는 4번의 큰 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1545년에 일어난 것이 을사사화입니다. 이것은 왕실의 외척인 유님, 즉 대윤과 같은 파평윤신 윤현형, 즉 소윤 사이의 권력 다툼에 말려들어서 많은 선비가 타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것도 갑자사화, 두 번째 사화와 마찬가지처럼 선비사회 싸움은 아니지만 많은 성비가 희생되었기 때문에 사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율곡이인은 이때에 이를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가 얼마나 못됐었는지 이런 그의 사람 됨됨이를 실록에서는 경망스럽고 사똑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복창을 보면서 율곡이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간신징복창에 대하여 율곡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군자는 덕이 자기에게 충만해 있기 때문에 항상 너그럽고 여유가 있으며 소인은 속에 야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근심과 불만 속에 빠져 있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 복창을 보면 얼굴에 근심과 불만이 떠나지 않고 있으니 만약 저러한 사람이 어느 날 제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그 우환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율곡이인은 먼저 군자와 소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군자는 마음속에 덕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효심,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보다는 타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너그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욕구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 봤을 때 조금 여유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소인의 경우에는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야심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만 성공하고 싶어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매사에 자신이 뒤처질까봐 근심하고 자신이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했을 때 불만을 많이 품고 있게 됩니다. 율곡은 분명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자와 소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외모에 어떤 성질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둘의 모습을 비교하고 나서 진복창의 얼굴에서 소인의 기품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가 소인이기 때문에 그가 권력을 잡으면 나라에 큰 우환이 생길 것이라고도 예견합니다. 실제로 율곡의 추측은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진복창이 희대의 간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7살밖에 되지 않은 율곡이의 덕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덕을 갖춘 사람만이 저 사람은 군자다, 저 사람은 소인이다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화를 통해 7살밖에 되지 않은 율곡이의 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덕이 있는 사람만이 그 반대편의 사람이 군자인지 소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것을 알아보고 진복창이 후에 나라에 큰 우환이 될 거라고 예견한 율곡이의 능력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복창전을 쓰게 된 계기는 진복창과 같은 인간은 되지 않겠다는 한 소년의 다짐과도 같습니다. 옳게 살고자 하는 다짐입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군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소인의 면모를 가지고 있나요? 율곡 이인은 6살 때 아버지인 이원수를 따라 신사임당과 같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살펴봤던 일화인 진복창에 대한 전기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양에 올라와 살던 율곡 이인은 8살이 되자 스승님께 찾아가 학문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실력은 나날이 향상해 갔습니다.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율곡 이인은 대대로 남을 명시 한 수를 짓게 됩니다. 제목은
8세 부시입니다. 8살 때 지은 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는 율곡 이이의 할아버지가 계시던 파주 화석정에 올라 그 경치를 바라보고 쓴 시라고 합니다. 시를 함께 읽으면서 화석정에 가보셨던 분은 당시에 갔던 기억을 회상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이 내용을 통해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자의 가을이 저무니 시인의 마음 끝이 없어라. 먼 강물은 하늘을 잇따라 푸르고 서리 맞은 단풍은 햇살을 향해 불거라. 산은 외로운 달을 토하고 강은 만리의 바람을 안고 있네. 변방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가? 저문 구름 속으로 울면서 사라지네. 율곡은 아마도 가을 저녁쯤 화석정에 앉아 이 시를 썼나 봅니다. 강물이 하늘처럼 푸르르면서도 산이 외로운 달을 토해내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그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8살의 아이는 저녁 시간쯤 화석정에 앉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를 쓰게 된 것일까요? 저는 시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시에 대한 몇몇 해석들을 참고해 보면 율곡 이이가 이 시를 쓴 데에는 나라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고 이웃집 사내의 얼굴에서 그가 군자인지 소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정도의 능력이라면 8살이어도 충분히 나라에 대한 걱정을 시에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이 시의 내용이 나라의 우환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 시의 구성이나 시를 쓰는 방법, 기술에 대해서도 예찬했습니다. 율곡 이이의 제자인 김장생은 이 시를 보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격조가 혼성하여 시율에 능숙한 사람이라도 따를 수 없었다. 시의 내용 중에서 산은 바퀴 같은 달을 내뱉고 강은 만리의 바람을 머금고 있네 라는 구절은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죠. 이런 구절을 통해 우리는 그 시의 훌륭함 뿐만 아니라 그 시를 지었던 어린 율곡 이이의 훌륭함마저 엿볼 수 있습니다. 화석정에 얽힌 재밌는 일화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시 율곡 이이의 학문에 반했던 중국의 칙사 황홍헌이라는 사람이 이 화석정에 찾아와 음시청유를 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시를 읊으면서 놀았다는 것이지요. 이때에 대한 일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한림 황혼원과 급사 왕경민을 반경하기 위해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반경이란 경사스러운 일에 대표하여 참여하는 사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때 율곡 선생이 빈사로서 국경까지 나아가 그들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빈사란 손님을 맞는 사신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중국에서 온 두 사람은 경건한 태도로 선생님을 대했었는데 주위에 물어서 그가 율곡 선생님을 알고서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천도책을 쓴 사람이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천도책에 대해서는 이후 강좌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율곡 이이가 과거에 장원하게 된 그 글이 바로 천도책입니다. 당시 율곡의 모습이 깨끗하고 수청하는데도 막힘이 없었으므로 두 사신이 모두 율곡 선생님이라고 존칭을 붙여 불렀다고 합니다. 문묘에 와서는 선생에게 극기봉래에 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극기봉래는 논어에 나오는 말로 나를 극복하여 예를 회복한다. 나에게 있는 사육을 극복하여 예를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율곡 이이가 그에 관한 학설을 써주니 두 사신은 그 학설이 매우 좋다고 하면서 중국에 가서도 그 학설을 전파해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강가에서 작별하면서 차마 헤어지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지극히 예와 경을
표하기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선조가 이 화석정을 태웠다는 사연도 있는데요. 당시 선조는 왜구의 침공에 대비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율곡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왜구가 침략을 하게 된 거죠. 이에 선조는 피난을 가면서 한밤중에 강을 건널 때 화석정을 태우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선조의 부끄러움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쓴소리를 했던 율곡 이이의 말을 듣지 않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화석정을 불에 태워 그 마음을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3개의 소주제로 율곡 이이의 인성과 품성에 대한 오늘의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버이에 대한 효성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진복창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화석정에서 시를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어버이에 대한 효성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사당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당이라는 곳이 당시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율곡 이이가 어머니였던 심사임당이 아프셨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걱정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율곡 이이가 형제들에 관해서도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보여주는 장공예전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장공예전을 통해 그가 참을 인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하게 사는 것을 중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복창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진복창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고 당시 권신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윤원영의 신복이 되면서 악한 행동을 시작했고 어린 나이의 율곡 이이는 옆에서 함께 산 어린이였을 뿐인데 그 진복창전의 마음가짐을 이미 다 꿰뚫고 그를 소인이라고 일컬으며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그 진복창이 활동했던 시기에 사화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화는 총 4차례로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사사화였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진복창전에서 우리가 유의 깊게 보아야 하는 단어들은 군자와 소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율곡이가 이야기한 내용 속에서 살펴보면 군자라는 사람은 덕이 충만한 사람이고 소인이라는 사람은 마음속에 덕이 아니라 야심, 욕심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곡이가 생각했을 때 진복창은 바로 이 욕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계에 나아간다면 우환이 크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곡 이이는 화석정에서 시를 썼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율곡 이이가 지은 8세 부시 중에서 산은 외로운 달을 토하고 강은 만리의 바람을 안고 있다. 산토 고륜월 강함 만리풍, 이 두 구절이 후세 사람들에게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석정과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2강은 인성 문제와 공동체 와해로 시작을 해서 과연 율곡 이이의 성품과 인성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걱정하고 사람들을 걱정했던 것을 보면 율곡 이이는 어쩌면 타고난 성품 또한 매우 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자라오면서 행한 행적들을 보았을 때 그는 좋은 일을 행하고자 노력했고 자신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판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좋게 형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